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리뷰하고 시작을 할게요. 저번에 되게 중요한 규정, 공급의제의 규정을 봤어요. 간주공급. 제야의 경우에는 간주공급 규정 있죠. 용역은 이런 규정이 없어요. 제야만 눈에 보이니까 공짜로 줬을 때 공급을 의제하는 규정이 있고요. 카테고리 나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가공급. 이때 자가라는 게 우리 집을 얘기하는 건데 돌려서 사업장 내부에서 거래를 하는 거 그런 걸 자가공급이라고 한다고 했죠. 개인적 공급, 사업장 증여, 폐업시 잔존제야. 자가공급 안에 세 가지 열거된 거 요걸 공급으로 의제하는 건데 면세 사업에 전용하는 거, 그 비용료 소형 수용차 그 유지를 위한 제야로 전용하는 거, 그리고 판매업체 타사업장 반출이 있었습니다. 개념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5가지 규정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죠. 요 5가지 규정은 자기 생산 취득 제야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기 생산 취득 제야라는 8글자가 매입세 공제를 받은 제야를 얘기했죠.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지만 공급으로 의제가 되고요. 매입세 불공제로 사왔다라고 하면 이미 부가세를 부담하고 사왔던 거니까 내가 쓰든 집에 갖고 가서 쓰든 누구한테 공짜로 주든 상관없이 공급으로 의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급 의제에서는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는 개념이 과거의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지만 공급 의제가 되고 과거의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으면 공급 의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반드시 챙겨주셔야 돼요. 그런데 판매업체 타사업장 반출은 달랐죠. 이건 취지 자체가 사업자의 자금 부담 문제,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공급을 의제한 규정이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여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공급을 의제하는 케이스. 그래서 제가 1번 간주공급, 2번 간주공급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차이점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우리 간주공급에서 앞에 나왔던 그 면세 전용, 비업용 수용차 전용부터 하나씩 봤는데 면세 전용은 면사업에 옮겨 쓴다. 이전에 사용한다는 뜻이니까 그 이전에는 과사업에 썼다는 뜻이에요. 과사업에 쓰기 위해서 과거에 매입세 공제를 받고 사왔다가 면사업에 옮겨 쓰면 면사업에 쓸 거 사왔을 때는 원래 매입세 불공제거든요. 불공제인데 이미 과거에 공제 받았으니까 그걸 토해내게 할 때 매입세를 직접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이 사건을 판 게 아니지만 판 것처럼 봐가지고 과표에 그 제하의 가액을 집어넣고 매출세액으로 과거에 공제받은 매입세를 토해내는 그런 취지였고요. 비업용 소형 수용차 전용, 그 비업용 소형 수용차의 범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생긴 자동차, 소나타, 뭐 아반떼, 체어맨이라든지 에쿠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8인승 이하의 승용 자동차를 얘기한다고 했죠. 트럭 들어가지 않고요. 화물차니까 1000cc 이하의 스파크, 모닝 이런 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나타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영업용으로 쓸 택시, 소나타를 사왔다라고 하면 매입세 공제가 될 건데 운수업은 영업용이니까 택시로 쓰지 않고 그냥 업무용으로 썼다라고 하면 비업용 소형 수용차 전용이 되는 거야. 이전에 사용한 게 되는 것이고 원래 비업용 소형 수용차는 그 차를 사올 때든 또는 유지를 위한 제한을 사올 때든 매입세 불공제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미 공제를 받았으니까 이걸 토해내게 할 때 공급을 의제해가지고 과표에 집어넣고 매출세액으로 돌려서 토해내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자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과거에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토해내는 제도야. 부가세 부담 없이 소비하는 거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었죠. 개인적 공급은 사업자 자기가 쓰거나 아니면 사용인 종업원한테 주는 거, 사업상 증여는 고객이나 거래처에게 증정하는 거. 그 폐업시 잔존자는 폐업했을 경우에 사업장 안에 제하가 남아있을 건데 사업자인 자신이 비사업자가 된 자기 자신한테 공급한 것으로 의지하는 그런 규정이었어요. 취지는 동일했고요. 여기서 각각 예외가 있었죠. 개인적 공급에서 예외가 작작작 직직, 경기명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작작작이 작업모, 작업화, 그리고 작업복을 얘기하는 거였고요. 이거는 개인적 공급이 아니다. 직장 연회라든지 직장 체육비, 직장 문화비 관련된 거 그런 것도 직지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경기명에서는 경이 뭐였냐면 경조사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기는 기념일, 기념일은 창립기념일, 구체적으로 생일 그런 걸 얘기했고요. 명이 명절이었죠. 설날이나 추석. 이럴 때 주는 것은 10만 원까지는 연간 1인당 한도가 있죠. 공급을 의지하지 않고요. 10만 원 초과하는 것은 공급을 의제가 된다는 거. 그때는 전체 금액이 아니고 10만 원 초과하는 금액. 그 초과액이 공급 의제, 과표에 들어올 금액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10만 원이라는 한도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과세 기간별 한도가 아니라 연간 한도니까 그런 것도 잘 챙겨주셔야 되겠죠. 카테고리 3개로 나뉜다. 각각 10만 원씩 한도가 있는 겁니다. 총 합치면 최대 30만 원까지 한도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사업상 증여의 예외 규정이 경광부 특마. 견이 견본품 공짜로 나눠주는 거. 견본품은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유상으로 팔았는지 무상으로 증정했는지 그걸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무상으로 증정하면 공급 의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표가 없어요. 과세 거래가 아니니까. 근데 유상으로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 실질 공급이니까 실질 공급은 매입세 공제 여부 이런 거 안 따져요. 무조건 공급인 거니까 과표에 그 금액을 넣어주셔야 돼요. 유상 판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문제 잘 보고 파악해 주시고요. 광고 선정 물품 뿌려주는 거 이것도 공급 의제가 되지 않죠. 부는 부수제야. 부수제하를 증정한 것은 어차피 주된 제하의 가액에 과표가 들어가 있으니까 또 별도로 과표를 산정해가지고 공급 의제를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였고요. 특히 특별 재난 지역에 기부하는 거 이것도 공급 의제가 되지 않았고 마가 자기 적립 마일리지라고 해서 내가 적립해준 마일리지가 있는데 그걸 고객이 결제를 했다. 이걸로만 결제를 해가지고 현금 결제액이 없었다라고 하면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아요. 자기 적립 마일리지로만 결제 받은 경우 그 케이스였죠. 그 폐업시 잔존제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업 폐지의 경우에는 공급으로 의제가 되지 않습니다.
찐 비사업자가 된 게 아니라 다른 사업장도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 과세해도 늦지 않다. 그런 개념이었죠. 일부 사업 폐지는 공급의제 케이스가 아니니까 이런 예외 케이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비업용 소형 수용차 관련해서는 뭐 전용 케이스뿐만 아니라 이런 케이스도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자기나 사용인이 갖고 가서 쓴다든지 고객이나 거래처에 공짜로 줬다든지, 그러니까 폐업시 안전제가 됐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나오면 비업용 소형 수용차는 처음에 사올 때 매입세 불공제였어요. 불공제로 사왔으면 공급의제가 될 이유가 없죠. 자기가 쓰거나 누구한테 증정을 하거나 공급의제가 되지 않아요. 공짜로 줬을 때 이제 유상으로 판매했다라고 하면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한테서 이제 남한테로 넘어가는 거죠. 500만 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550만 원 무조건 받아야 돼요. 과거에 매입세 불공제였다고 해도 상관없이 공급으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실질 공급이니까. 그 실질 공급하고 무상으로 증정하는 케이스하고 구분을 꼭 해주셔야 돼요. 무상인지 유상인지 그걸로 구분해가지고 과표에 넣을지 말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다 봤고요. 그 사업의 포괄 양도 같은 경우에는 재할 공급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봤는데,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서는 마트가 10억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재할 공급이 아니었으니까 얘는 10억에 1억. 사업 양수자가 사업 양도자한테 주지 않죠. 싸게 사온 컨셉이야. 그래서 사업 양도자가 매입세 공제받은 재하였다라고 한다면 이 마트 안에 있는 새우깡을 양수자가 하나 먹었다라고 했을 때 개인적 공급으로 공급의제가 된다고 했죠. 비록 양수자가 직접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건 없지만 싸게 사온 컨셉이었기 때문에 양도자가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것도 자기 생산 취득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8글자 그거 있습니다. 공급의제가 여전히 된다. 그 내용까지도 봤고요. 그리고 매입세 공제를 받은 제약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서 양도자가 매입세 공제받은 것도 자기 생산 취득 제약이었고, 하나 더 있었어요. 영세율로 매입한 제약. 영세율로 싸게 샀다라고 하면 그것도 자기 생산 취득 제약의 범주에 들어가서 내가 먹어버렸다라고 하면 공급의제가 돼요. 그런 내용까지 다 정리가 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얘는 취지 자체가 달랐죠. 제조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했다. 원래 이동에 불과한 거죠. 공급으로 보일 수가 없는 건데 이걸 공급으로 보는 이유는, 이걸 공급을 안 보면 한쪽은 납부색, 한쪽은 환급색이 생겨가지고 납부색은 바로 내고 환급색은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받고 자금이 묶이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자금 부담 문제를 해소시켜 주고자 얘를 공급으로 보면 둘 다 납부색으로 바뀌었죠. 둘 다 7월 25일까지 납부를 하면 돼요. 그럼 300을 먼저 내고 100을 나중에 환급받는 그 문제가 없어지죠. 각각 100을 내면 되는 거니까. 자금 부담 문제를 해소시켜 주고자 한 거니까 제조장에서 사올 때 매입세 공제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뭐 대부분은 매입세 공제를 받겠죠. 한 90% 정도는. 한두 건 매입세 불공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하면 무조건 공급으로 의제가 되는 거예요. 취지 자체가 좀 달랐다라는 거. 그리고 얘는 반출할 때 세운계한서라는 것도 발급을 해야 한다. 그 내용까지도 좀 챙겨주셔야 돼요. 우리가 내용을 다 정리했는데, 사업장 단위과세 사업자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공급 의제가 됐죠. 자금 부담 문제가 있으니까. 그 세운계한서도 발급합니다. 그리고 발급해야 한다는 컨셉이었어요. 발급을 해야 되는 약속을 정한 건데 발급을 혹시라도 안 하면 공급 의제되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플러스로 미발급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가 있다. 공가액에 2%짜리 가산세가 있거든요. 그런 가산세가 추가로 때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라든지 총괄납부 사업자는 자금 부담 문제가 안 생겨서 처음부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공급으로 의지하지 않았는데 수익량 발급할 필요가 없죠. 근데 혹시라도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제조장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직매장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달라서 세운계한서를 발급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그대로 인정, 공급으로 의제를 해버려요. 그 내용까지 잘 챙겨주셔야 돼요. 이때는 세운계한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런 컨셉이었죠. 발급해야 한다 이런 컨셉이 아니라서 발급 안 했다고 해서 어떤 제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발급 원래 안 하는 건데 했다라고 하면 아무런 제재 없이 공급으로 의제가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1번 간주공급, 2번 간주공급 이 차이점이 가장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필사를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었죠. 취지가 달랐습니다. 1번 간주공급은 부가세 부담 없는 소비 이런 걸 방지하고자 공급으로 의제한 반면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사업자의 자금 부담 문제 그걸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고요. 예외 규정이 근본적으로 달랐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1번 간주공급은 자가공급 중에서 면세 전용, 비업용 소형 수용차 전용, 개인적 공급, 사업장 증여, 폐업시 안전제약 이 5가지 규정을 얘기하는 건데, 매입세 불공제였다라고 하면 공급의제가 안 돼요. 매입세 공제로 과거에 사왔어야지만 공급의제가 되는 규정이었고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매입세 공제가 안 따진다는 거. 얘는 무조건 공급 의제인데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관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하면 그때는 공급 의제가 아니라고 했죠. 이때 또 예외가 있죠. 총괄납부 사업자가 혹시라도 세운계한서를 발급하면 그때는 또 공급 의제가 된다. 그런 내용까지 다 정리하시고, 세운계한서 발급 여부도 달랐습니다. 개인적 공급 사업장 증여는 발급하는 거래가 아니에요. 근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발급을 하는 거래. 그래서 진짜 판 것처럼 실질 공급과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었고요. 공급 시기 같은 경우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외에 간주 공급은요, 사용 소비 한대로 가는 게 3가지 규정, 면세 전용, 비업용 소형 수용차 전용, 개인적 공급까지가 사용 소비 한대, 그리고 사업장 증여는 증여 한대, 폐업시 안전제한은 폐업일, 이걸 공급 시기로 했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반출 한대, 이때를 공급 시기로 했습니다. 1번 간주 공급의 과표는 시가였어요. 시가의 10%만큼은 소비세인 부가세를 내야 된다, 이런 컨셉이었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그냥 원가가 원칙이었다는 거, 시가가 아니라는 거 좀 주의하시고요. 만약에 원가의 일정 금액을 가산해서 세운계한서를 적었다라고 하면 그 금액, 그 공급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있어요. 얘는 시가가 아니라는 게 또 중요한 사항이니까 구분해가지고 갖고 가셔야 돼요.
과표 구하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꾸 시가를 선택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것까지도 시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판매용적 타산점 반출은 원가를 선택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혹시라도 원가 플러스 알파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최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세 공제 여부하고 공급하고 공급 의제의 규정 강제를 다 봤습니다. 그 매입세 공제면 기본적으로 공급 의제가 됐고, 과거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이미 부가세를 부담한 거니까 공급 의제가 안 된다라는 거였죠. 그렇지만 판매용적 타산점 반출은 실제 공급하고 구조가 유사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여부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공급을 의제했고, 다만 또 판매용적 타산점 반출이라고 해도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는 공급 의제가 안 돼요. 자금 부담 문제가 없으니까 그게 원칙이에요. 다만 또 총괄납부 사업자가 혹시라도 세운계한서를 발급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대로 또 공급 의제가 되더라. 그런 게 총괄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되고, 우리가 공급 의제 다 보고 나서 이제 공급 시기, 제할 공급 시기까지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제할 공급 시기 좀 세부적인 내용 오늘 좀 해야 되고요. 제할 공급 시기도 리뷰를 좀 해보면 인도 기준, 해수기일, 도래 기준, 기타의 기준 이렇게 나뉘어졌고요. 인도 기준으로 가는 게 원칙이긴 했죠. 돈 받는 때 아니라는 거, 그런 거 좀 주의하시면 돼요. 현금 판매든 외상 판매든 할인 판매든 다 인도 기준. 상품권 판매는 상품권이 인도되는 때는 공급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상품권은 제야가 아니니까. 상품권으로 결제를 받았다. 구두를 인도하고 실제 그 구두가 인도되는 때 그때를 공급 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공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야의 공급 시기를 보고 있는 거니까 주요 자재 일부라도 부담한 그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는 가공된 제야를 인도하는 때야. 가공 완료일이 아니라는 거. 인도하는 때 인도 기준 전이 적용하는 거고요. 수출 제한은 구체적으로 인도 시점을 선적일, 기적일로 보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판매용적 타산점 반출도 인도 기준이었습니다. 반출한 때니까. 그리고 기타의 기준 가는 게 개인적 공급, 뭐 면세 전용, 비없는 소형수용차 전용 이런 케이스가 사용 소비한 때였고요. 사업성 증여가 증여일, 폐업시 안 존재가 폐업일. 조건부 판매 같은 경우에 조건이 성취된 때, 기한부 판매 같은 기한이 경과된 때 그때를 공급 시기를 했죠. 검수 조건부였다고 하면 검수 완료일 이런 때가 공급 시기가 된다. 무인 자판기 같은 경우 현금 꺼내는 때 그때를 공급 시기를 했고요. 수입 제한 같은 경우에는 보세 구역을 지나는 경우에 내국 물품이 공급되는 경우에 제할 공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는 수입 신고 수릴. 왜냐하면 수입 제하에 수입 시기가 수입 신고 수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품하고 외국 물품이 섞여 있다라고 했을 때 혼연일체가 돼서 공급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 제할 공급 시기도 수입 신고 수릴, 그리고 제할 수입 시기도 수입 신고 수릴. 수출 제한은 수출 신고 수릴이 아니라는 거. 수출 제한은 선적일이었다. 그럼 비대칭적인 규정이니까 구분해서 갖고 가시면 돼요. 해수기일 도래 기준 좀 중요했습니다. 약정주의로 가는 건데 네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장기 할부,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 후 기준 지급 조건부, 계속적 공급까지. 얘는 약정주의니까 현금주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법문구로는 받기로 한 때. 대가의 각본을 받기로 한 때, 그러면 과세 기간에 받기로 한 부분만 과세 표준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 거야. 서이상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현금주의가 아니라 약정주의니까. 그리고 중간지급 조건부하고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는 이름이 비슷하게 생겼죠. 이 두 개는 같이 묶어서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제야를 받기로 한 때가 이렇게 도래하고 나서 나중에 완성한 부분이 있다. 나중에 이제 완성이 끝났죠. 그럼 그때가 끝이 돼야 돼서 완성을 하고 나서 혹시라도 뒷부분에 잔금 치르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건 땡기는 규정이었어요. 받기로 한 때가 아니라 인도일, 완료일 그때를 공급 시기를 하는 그런 규정이었죠. 중간지급 조건부랑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무조건 끝이 인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도일 이후에 받기로 한 부분은 받기로 한 때가 아니라 인도일로 앞으로 좀 땡깁니다. 땡겨서 공급 시기를 정하고 있으니까 한꺼번에 좀 챙겨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장기 할부하고 중간지급 조건부는 제가 비교 정리하면서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장기 할부는 할부니까 대가를 2회 이상 나눠서 받고요. 기간 장기니까 1년 이상은 돼야 되는데 인도일이 다음날이 붙어 있었죠.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인 거. 인도가 먼저 일어나는 거. 중간 지급 조건부는 중간에 지급하는 조건이니까 이름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인도가 끝이에요. 인도가 나중에 일어난다는 점이 장기 할부하고 차이점. 얘가 끝이고요. 그 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급 이렇게 3회 이상 대가를 나눠서 받아야 돼요. 우리 법문구는 계약금 2회의 대가를 나눠서 받는 거, 분할해서 받는 거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3회 이상이고 기간이 마찬가지 계약금 받기로 한 날에 다음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이 무조건 인도예요.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 카운팅 할 때도 대가 부분 인도일까지 끊어가지고 이 기간 안쪽에 3회 이상 받아야 돼요. 이 기간 안쪽에 2번밖에 안 받았다고 하면 3회 이상이 아니라서 중간지급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 이 기간 바깥쪽에 받기로 한 것은 3회 이상 여부 판단할 때는 카운팅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기간 안쪽에 3회 이상인지 반드시 파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요건 충족했는지 그 여부를 잘 보시고요. 얘 같은 경우에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된다. 그런 내용이었고 혹시 3회 이상 받기로 했는데 또 한 번 더 받기로 했다. 4회 받기로 한 거죠. 그럼 요거는 앞으로 땡긴다. 인도일을 공급 시기를 한다. 그거까지 다 봤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급 시기까지 내용을 좀 봤고요. 제할 공급 시기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교재의 42페이지. 42페이지에서 수출 제야 좀 더 볼게요. 수출 제야.